네.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 모습을 방송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G7을 참석하면서 정상 외교가 복원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외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그리고 전 세계 외교가 지금 경랑이기 때문에 G7 정상회교는 잘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상견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노인 속죄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나토 정상회의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토 정상회의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불참을 그러니까 결정했을 때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왜 안 가냐라고 하는데 일본도 안 가. 호주도 안 가.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저는 안 간다라고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또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 진행도 하니까 전문가들 상당수가 안 가는 게 낫다. 나토 정상회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에서는 또 전승일 그렇습니다. 9월에 전승일 오라고 하는데 이거 갈지 말지 이것도 또 고민 하나하나가 사실은 고민이고 지금 당장 7월 9일에 지금 이제 그 상호관세 유예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실무 협상만 3번을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협상한 그러니까 팀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조는 실용주의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미국하고 친해지면은 왜 북중로하고 멀어지냐 누군가 얘기를 할 테고 예를 들면은 뭐 북중로와 하면은 왜 한미 동맹을 이렇게 경시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를 잡으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익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여야 정치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야 통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차이라는 게 오히려 정치를 할 시너지의 원천이다 지금 이런 발언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적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긴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하기 좋은 힘이 있는 대통령이 되게 힘이 있다는 게 막 어떻게 권력 행사 이게 아니고요. 여당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최소 170, 많게는 범여권으로 할 수 있는 걸 따지면 190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실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현실을 저는 계속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거부하죠. 김일성 안 돼! 막 이러고 하는데 뭘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상. 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없는 상황. 근데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도 여소야대 여소였죠. 120 비슷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도 얘기하면서 좀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초대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야당 대표랑 밥을 먹고 그 이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진영이 완비가 된 다음에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하고 오늘도 보니까 오찬을 또 이제 야당 대표들하고 잡았다고 하던데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통합을 해보겠다 절실한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반면 교사죠. 그러니까 윤석열 반대로 말하면 된다. 이게 anything but 뭐 오바마 뭐 트럼프가 했듯이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오바마가 잘한 것까지 다 파괴하고 이런 식의 트럼프가 아니라 윤석열이 워낙 뭐 잘못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전 정부에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잘못한 거에 반면교사도 있고 뭐 집값 문제라든지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정말로 좋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할 때는 오히려 강성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정말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 바꾸기 한다. 너무 표변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유연함이
말바꾸기나 뭐 표변이 아니라 장점으로 지금 굉장히 다가오는 네.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야당하고는 어쨌든 만나면은 뭐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뭐 야당 지지자들도 좋아할 테고 여당 지지자들도 뭐 나빠 싫어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서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야 관계에서만 유연한 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인사를 두고도 뭐라고 말하냐? 네. 인사가 목적이 아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 장관도 정책 이행을 잘할 수 있으면 유임을 시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번 네. 인사에 눈에 띄었던 게 결국은 일 시키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라고 보이고요. 2명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급에 2명을 전 정권 인사를 옛날 같으면 암만 잘해도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원칙이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만 잘한다면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뭐 전 확인되는 건 아니죠. 국토부 장관 자리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네. 유임시킬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본인이 그래요? 아마 네. 고사를 그 과정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냐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지금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임 장관이 뭐 국토부 예를 든다면 국토부 장관이 그 정책을 추진했었고 가장 놔뒀을 때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실용적으로 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행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비교할 건 아닌데 윤석열은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했던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네. 메시지를 던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일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일 잘함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경기지사 때도 그랬거든요. 네.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요.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서 대통령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넓게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정책 달성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건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당의 제안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기본적으로 그 전제라는 것은 계속 정례화된 만남이든 뭐든 간에 비정기적이든 간에 자주 만나서 듣겠다 이런 얘기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저는 제 느낌은 대연정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연정.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나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자기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를 이미 표방을 했고 이제 왼쪽에는 뭐 진보당이라든지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네. 여기가 또 이제 같이 사실상 이제 연합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청구서를 또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 소위 말하는 밸런스를 잡는 게 매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인사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서호남 맞아요. 이런 네.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50대 남성 예를 들면 고려대 소망교회 뭐 고소영이 뭐였지 영남 뭐 영남,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어떤 조어들이 나왔거든요. 그 조어들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이게 이쪽 진영에서 좋아하는 걸 하면은 이쪽 진영에서 다른 쪽에서도 좋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인사를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노동계 좋아하겠죠. 좌파들이 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송미령 유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예를 들면 검찰 인사도 그래요. 이문정 동부지검장 발탁. 그럼 너 좋아하죠. 근데 또 이거 뭐 친윤이라고 불린 뭐 중앙지검장 하면 또 뭐 네. 일부 이제 뭐 논란이 있는 사람 또 많죠. 일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쪽에 다 신경을 쓰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뭐 그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뛰어나다. 상당히 그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국민 밸런스를 잘 맞추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저 하나 또 이제 오늘 보도 보고 인상 깊었던 게 지금까지 지난 정부들이 끝끝내 야당의 요구에도 안 했던 내부 감시인인 특별감찰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명을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었고 그 법을 사실은 실제로는 법을 일탈했던 거거든요. 지난 정부들이 감찰관을 했는데 박근혜 때 마지막 이서군가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임명 자체가 안 됐어요. 맞아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뭐 예컨대 핑계 대거나 이유를 들긴 했지만 결국은 법을 일탈하고 있었고 이 탈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근데 특별 감찰관이 불편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실을 감찰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건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누가 그랬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좀
많이 걸렸지만 원래 모습들로 자꾸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헌법의 풍경인가요? 그 말했던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씀대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사촌 이내의 친족을 감시하고 수석 비서관들을 기본적으로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석수 감찰관이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하겠다고 하지만 선뜻 받기는 어려운 선지인데 초입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논란을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도입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소위 내로남불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뜻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특별감찰관이 없다고 예를 들면은 정권이 무너지려면은 잘못해서 무너지면은 특별감찰관이 있든 없든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네.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은 여기까지 왔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문제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주사도 좀 맞고 좀 제어도 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관리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고 그냥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뭐 진보 보수 뭐 좌우할 거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안 해왔던 정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것도 자신감이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리스크도 발생하고 게이트도 발생하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게 완벽하게 없었던 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